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김경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2026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 게재된 통합 아밀로이드 신경퇴행, 혈관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치매 진행 위험 예측 논문입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 중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 양성, 즉 알츠하이머 병성, EMCI가 얼마나 되는지를 국내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실측해 밝힌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치매연구팀이 경도인지 장애 환자 300명을 37개월간 추적해 2026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 발표한 동료심사 논문입니다. 아밀로이드 PET, 뇌 MRI, 경동맥 도플러, 그리고 APOE 유전자까지 통합해 분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 장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CI의 몇 퍼센트가 베타아밀로이드 양성 환자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단 기준도 인지검사상 경도인지 장애가 확실한 경우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로 추정 진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아세틸콜린 상승제를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만 국가보험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로 우리나라 모든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보조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전부 알츠하이머성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 내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검출하는 PET-CT의 보급이 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이미 알츠하이머 PET-CT를 찍은 세브란스 병원 외래아에서 보면 경도인지 장애, 즉 MCI의 전부가 베타아밀로이드가 검출되지 않아 치매의 베타아밀로이드 원인서를 계속 의심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표적 항체 제거 치료제가 경도인지 장애의 표준 치료가 되어 이제는 증상 위주의 진단에서 병리학적 진단으로 인지 장애의 진단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브란스 병원의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PET를 전수조사해온 결과들을 분석해서 임상 논문을 2026년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외래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의 알츠하이머 PET-CT를 찍어야 하는 이유와 최근 들어 흔들리는 알츠하이머 인지장애의 베타아밀로이드 가설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진료 현장에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외래에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이 나오면 우리는 일단 알츠하이머성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시작해왔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PET-CT를 시행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결과를 알아도 치료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PET-CT를 안 했을 뿐 정말로 모든 MCI 환자가 알츠하이머일까? 둘째, 아밀로이드 음성인 MCI 환자들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걷는 것인가? 그들은 안전한가? 셋째, 이들도 결국 3년 후에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진짜 치매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그대로 안정적으로 머무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래로 방문한 MCI 환자 300명 전원에게 플로르베타피르피 ETCT를 시행하고 37개월간 임상적으로 추적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연구가 왜 그동안 드물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외래 MCI 환자에게 PET-CT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과 접근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치료제가 부재했습니다.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봐야 어차피 치료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PET를 할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표적 항체 치료제인 레켐비와 키설라가 등장하고 자가혈세포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양성 슬래시 음성의 구분이 곧 치료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PET-CT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연구 설계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300명의 외래 MCI 환자 평균 연령 73.1세를 신촌 세브란스 단일기관에서 37개월간 추적했습니다. 단순히 PET 양성률만 본 것이 아닙니다. 5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PET, FBPPET를 BAPL 시각 판독으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구조적 MRI, 해마 부피와 T2 플레어 신호를 정량화했습니다. 셋째, 경동맥 도플러, 플라크 수와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1.5mm 이상을 의미 있는 플라크로 정의했습니다. 넷째, 인지 기능 검사, MMS, CDRS, OB, GDS, KIADL을 시행했습니다. 다섯째, 유전자, APOE 에타사 보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다섯 영역을 통합한 모델이 단일 검사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외래에서 MCI로 진단된 300명 중 베타밀로이드 PET의 양성은 189명, 63%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MCI로 간주하고 치료해왔던 환자 중 실제로 알츠하이머 병리를 가진 사람은 약 3분의 2뿐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11명, 37%는 아밀로이드 음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라는 진단명 안에 함께 묶여서 치료받던 환자들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느냐? 외래에서 만나는 MCI 환자 약 3명 중 1명은 사실 알츠하이머 병리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측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결과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입니다. 37개월 추적 결과 아밀로이드 양성군에서는 30.7%, 58명이 치매로 진행했습니다. 예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아밀로이드 음성군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9%, 즉 10명이 치매로 진행했습니다. 양성과 음성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밀로이드 음성이니까 괜찮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알츠하이머가 아닌 다른 경로로 BAD 치매, 주로 혈관성 치매로 진행했습니다. 즉, 음성 MCI 환자에게도 명확한 진행 경로가 존재하며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자들이 치매 진행을 독립적으로 예측할까요?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로 분석했습니다. 5가지 인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첫째, 아밀로이드 부담입니다. BAPL 2점 이상인 경우 오즈비 2.34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P는 0.001보다 작습니다. 둘째, APOE 에타사 보유, 오즈비 1.82,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가 있으면 진행 위험이 1.8배 증가합니다. 셋째, 경동맥 플라크 수입니다. 오즈비 1.45, P는 0.001.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혈관 인자가 인지 저하의 독립적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MMS 이 점수입니다. 1점 감소할 때마다 진행 위험이 21% 증가했습니다. 다섯째, 해마 부피입니다. 오즈비 0.71, 1 미만이므로 보호 인자입니다. 해마 부피가 클수록 진행 위험은 낮아집니다. 이 5인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아밀로이드 부담이었지만 경동맥 플라크가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함께 부각된 점이 이전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5가지 인자를 모두 통합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ROC 곡선 아래 면적인 AUC가 0.903이었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0.81에서 0.968. 임상 예측 모델로서 매우 우수한 판별력을 보이는 수치입니다. 민감도는 81.2%, 특이도는 78.4%였고 양성 예측도가 65.3%, 음성 예측도가 89.6%에 달했습니다. 특히 음성 예측도가 90%에 가깝다는 것은 이 모델이 진행하지 않을 환자를 매우 잘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임상에서는 불필요한 적극적 개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POE 에타 4 보유 환자만 따로 분석했을 때는 AUC가 0.86으로 약간 더 높았습니다. 유전적 취약군에서 모델의 예측력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델 적합도 검정, 호머 레메쇼 검정도 P는 0.37로 적합도가 우수했습니다. 주의사항은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전혀 치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스타틴 등 보조 치료를 최대치로 전부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가 안 된 경도인지 장애의 3년간 약 60% 이상 치매로의 전환율보다는 낮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MCI에서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본 연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은 다중목표 치료입니다. MCI는 한 갈래의 병이 아닙니다. 환자마다 다른 비율로 섞인 다중병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여러 축에서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5개의 축을 제안합니다. 1번 축 신경퇴행, 해마와 시냅스를 보호합니다. 2번 축 혈관, 동맥경화와 미세혈관을 관리합니다. 스타틴 같은 혈관 표적 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3번 축 글림프, 수면과 청소 시스템을 정상화합니다. 본 연구가 지목한 진짜 상류 표적입니다. 4번 축 신경염증,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5번 축 재생과 복원, 망가진 조직을 다시 살리는 치료가 들어갑니다. 자가혈세포 치료가 대표적입니다. 한 개의 축이 아니라 5개의 축을 동시에. 각 환자의 병리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둔 맞춤형 다중목표 치료가 MCI 치료의 정답입니다. 이 다중목표 치료의 한 축, 특히 재생과 복원 축의 핵심의 압구정인지 신경과의 자가혈 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의 표적 항체 치료와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존 항체는 아밀로이드 한 가지를 표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이고 평생 가는 정맥 주사가 필요하고 결과물인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아밀로이드 음성 환자에게는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가혈세포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 기반 시술입니다. 한 가지 표적이 아니라 혈관, 신경염증, 재생 신호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양성이든 음성이든 적응이 가능합니다. 임상 위치로 보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아밀로이드, 혈관, 인지, 유전을 모두 평가합니다. 2단계, 그 환자의 A-베타, 혈관, 신경퇴행 부담 비중을 산정합니다. 3단계, 혈관 관리와 글림프 회복, 자가혈세포 치료를 다축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4단계, 임상과 영상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치료의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단일 표적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세포를 활용해 다축 동시에 작동하는 이것이 압구정인지 신경과의 자가혈세포 치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4가지입니다. 첫째, MCI를 둘로 가르는 이분법은 끝났습니다. MCI는 곧 초기 알츠하이머가 아니며 63대 37의 분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병리의 조합입니다. 둘째, 아밀로이드는 결과물입니다. 진짜 상류는 혈관과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단일 표적 치료, 특히 항체 단독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평생 주사가 필요하지만 회복은 보고되지 않습니다. 넷째, 정답은 다중목표 치료입니다. 그리고 압구정인지 신경과의 자가혈세포 치료가 그 한 축을 담당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